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따라 굉장히 텐션이 좋으시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집이 아니라 밖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놀러 가신 김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 또 어떻게 놀러 가실 생각을 다 하셨네요, 근데. 저희 그 본고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네. 그곳의 한 지역이 40도였다고 합니다. 엊그제. 네. 날씨가 이제 지금 너무 덥죠, 요즘에는. 장난 아닙니다. 뭐 습도도 너무 높아서 이게 진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네. 특히나 이번 여름 들어서 좀 모기가 안 보인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보니까 네. 폭염 때문에 모기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기가 유충 시절에 그쵸? 그리고 실제로 성체 모기도 이 정도 더위에서는 활동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요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진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밤에 가끔씩 이 모기들이 와가지고 약간 좀 귓가에서 잉잉 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 소리 때문에 몇 번 깼었는데 네. 올해 여름 들어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더워서 모기조차 그냥 다 죽어버려요. 이거 모기까지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기까지 사고가 나서 이제 못 뛰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리타이어요? 네, 모기까지 2025 시즌은 리타이어 해버린. 리타이어를 떠올리지 못하. 이거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레이스를 4시간 너무 동안 안 보신 지 오래되신 것 같다. 어제 안 그래도 동창들이랑 또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이랑도 아직 안 봤는데 네. 동창들이랑 보느라 막 설명해 주느라 혼났습니다. 특히나 또 어제 레이스에서 리타이어가 없었잖아요. 뭐 사실 그래서 까먹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요? 분명히 그 미끌미끌한 도로에서는 네. 그리고 또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고도 변화도 엄청 컸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리타이어가 한 명이 안 나왔다는 건 다들 안정적으로 주행을 했다처럼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뭐 사실 레이스 결과를 보기 이전에 사실 네. 이번 주엔 또 스프린트 레이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그렇죠. 한번 저희가 한번 봐보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프랙티스 세션부터 좀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프랙티스 세션 때부터 뭐 사실 저희가 예상했듯 맥라렌의 강세가 좀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피아스트리가 프랙티스 1위,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2위, 그리고 노리스가 3위 이렇게 보이면서 확실히 맥라렌이 좀 강세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그나마 좀 유일한 대항마다, 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셋업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맥라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업그레이드부터 해가지고 계속 코너링에서 좀 빠른 그런 차를 만들었다, 직진성보다는 조금 더 다운포스를 살린 그런 셋업으로 이번 레이스를 또 준비를 했었고, 반대로 이제 많은 팀들이 조금 더 다운포스를 줄이고 대신 직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방향의 셋업을 많이 가져왔는데, 뭐 페라리와 레드불 둘 다 그런 방향의 셋업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스 역시나 굉장히 그런 직진에 많이 투자한 그런 셋업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두 셋업 모두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이번 스파프랑코샹 서킷 같은 경우에는 직진이 워낙에 또 많기도 하고 고속 코너들이 많은 만큼 사실 네. 뭐 섹터 1 같은 경우는 직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고요. 다운포스에서 조금 이득을 본다면은 섹터 2, 이제 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이 고속 코너들에서 확실히 이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렇게 프랙티스가 끝난 뒤 스프린트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는 생각보다 이변이 조금 나왔는데, 일단 SQ3까지 진출한 10명 중에서 4강팀 드라이버가 단 4명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보르툴레토가 껴있거든요. 맞습니다. 보톨레토가 이전에 약간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제 포디움도 따고 뭐 다른 레이스들에서 포인트도 많이 따고 이런 모습을 좀 뒤에서 약간 되게 복잡 미묘한 심경으로 봤겠죠. 물론 당연히 네. 헐켄베르크 선수가 훨씬 한참 대선배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 뭔가 나 작년에 F2 챔피언까지 하고 올라왔는데 뭔가 나 이렇게 밀린다? 약간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갈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확실히 보톨레토 선수가 정말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일단 SQ1부터 저희가 봐보도록 하자면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SQ1 막판에 그래블에 박히면서 자갈을 트랙에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네. 후반부에 안토넬리 선수 때문에 랩을 시작 못한 선수들이 좀 많았고요. 네. 루이스 해밀턴 선수도 마지막 랩에서 시케인 진입 구간에서 리어 바퀴가 잠기면서 스피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밀턴 선수, 안토넬리 선수 둘 다 이제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네. SQ2에서도 정말 이변이 조금 있었는데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하스의 오콘이 섹터 1에서 퍼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하스 차가 네. 이번 올해 들어서 사실 그렇게 또 경쟁력이 있는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세션이든 하스 차가 패스티스트를 기록하는 거를 사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하스가 특히나 이번에 극단적으로 직진에 이 투자한 셋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좀 잘 먹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 1은 오루즈로 내려가서 이제 라디옹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캐멜 스트레이트까지 거의 이제 섹터 1 대부분이 이 직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직진에 투자한 셋업이 좀 이런 섹터 1에서 좀 확실히 먹혔다. 그래서 실제로 오콘 선수하고 올리버 베어만 선수 둘 다 SQ3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배팅 성공입니다. 하스. 맞습니다. 이후 SQ3에서는 트랙 레코드가 깨졌는데요. 네. 종전의 트랙 레코드는 2020년 루이스 해밀턴이 세운 1분 41초 252로 이번 피아스트리의 SQ3 기록은 1분 40초 510으로 이전에 루이스 해밀턴의 트랙 레코드를 0.7초나 당긴 엄청난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0.7초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짧을 수 있지만 이 레이스 세계에서 엄청 큰 텀이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 F1은 이 퀄리파잉 그리드가 사실 0.1초 차이도 안 나는 그 정도의 차이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랙 레코드를 0.7초를 당겼다는 거는 이건 사실 엄청난 퍼포먼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거는 이때 2위인 베르스타펜 역시 1분 40초 987 그리고 3위인 노리스까지 1분 41초 128로 1, 2, 3위 3명 다 트랙 레코드보다 빨랐습니다. 이 차가 너무 상향 평준화된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이번 이 스파프랑코샹의 좀 약간 이 환경에 맞춰서 이 차량들이 셋업을 좀 그만큼 또 잘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랩 타임의 채운 순서가 이게 노리스,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였거든요. 네. 딱 3위부터 이제 밑으로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보고 있었는데 노리스가 딱 세웠어. 그러니까 막 해설진들이 트랙 레코드예요 랜도 노리스 했는데 바로 뒤에 베르스타펜이 들어왔더니 노리스보다 빨라. 그랬더니 바로 뒤에 피아스트리가 돌아오더니 이젠 또 베르스타펜보다 빨라. 이랬던 거고 게다가 피아스트리가 워낙에 또 엄청났던 게 뭐냐면은 네. 사실 3명 다 물론 당연히 트랙 레코드를 뛰어넘긴 했지만 2위인 베르스타펜과 1위인 피아스트리 사이 간격이 거의 0.5초 가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냥 피아스트리가 완전히 압도적인 그런 스프린트 퀄리파잉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스프린트 퀄리파잉 실제 결과를 보면 1위부터 피아스트리, 2위가 베르스타펜, 3위가 노리스, 4위가 르클레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박을 성공했던 네. 하스의 오콘이 5위, 윌리엄스의 사인츠가 6위, 그리고 하스의 베어만이 7위, 그리고 8위가 가슬리, 9위가 아이작 하자르, 그리고 10위가 보톨레토. 보톨레토 선수가 SQ3까지 잘 진출을 해놓고서 사실 거기에서는 좀 그렇게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그냥 10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안토넬리가 쏘아 올린 공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콘, 사인츠, 베어만, 가슬리, 하자르, 보톨레토 이 정말 보기 힘든 이름들이 SQ3에서 확인이 되면서 오랜만에 정말 난전 같은 그런 퀄리파잉이 나왔던 그런 한 주였고요. 그렇게 스프린트 레이스가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재미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봤는데 그냥 행렬 지어서 가는 거 말고는 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출도 거의 없었고 네. 뭐 사실 뭐 없었어요. 뭐 없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랩을 시작하자마자 피아스트리 선수가 베르스타펜 선수에게 추월을 허용하면서 바로 1위를 내줬고요. 네. 시작하자마자 이제 오르주 라디옹 시작해서 캐멜 스트레이트까지 이어지는 이 직진 구간에서 사실 DRS가 레이스 시작하고 2랩째부터 활성화가 됩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레이스 시작하고 첫 번째 랩에는 DRS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르스타펜 선수가 첫 번째 랩 때 그냥 이 오르즈 라디옹 캐멜 스트레이트까지 이 직진 구간에서 네. 피아스트리 선수를 그냥 슬립스트림 타더니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뭐 배틀 이런 것도 없고 뭐 휠투일 이런 것도 없이 네. 그냥 슥 아, 넘어가고 끝. 그냥 지나가는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또 뒤에도 있었는데 4위였던 르클레르가 또 3위인 노리스를 또 비슷하게 그냥 휠투일 없이 그냥 슥 직진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섹터 1은 원래 맥라렌한테 조금 불리한 곳이었어요. 맥라렌은 왜냐하면 좀 더 코너링에 셋업을 좀 투자를 했으니까. 네. 대신 이제 맥라렌은 섹터 2에서 이제 빠른 코너링으로 랩 타임을 조금 벌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피아스트리가 트랙 레코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섹터 1 패스티스트는 오콘이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섹터 1은 조금 희생하되 맥라렌은 섹터 2랑 3에서 조금 이제 시간을 벌면서 뭐 퀄리파잉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건데 네. 근데 이게 레이스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고속으로 돌아가는 코너가 추월로 따지자면 가장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아. 네. 레이스에서 만약에 직진 구간이 있어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으면 네. 거기서 그냥 슬립스트림을 타거나 또는 DRS를 열고 그냥 속도가 빠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막 엄청 꺾이는 느린 코너들에서는 안쪽으로 찌르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돈 다음에 탈출 속도에서 이득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추월이 가능하지만 코너인데 고속으로 달릴 때는 네. 레이싱 라인에서 벗어나는 순간 손해가 너무 막심해요. 그리고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벗어나는 순간 스피는 위험도 너무 크거든.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아. 그래서 이 고속 코너들에서는 이 레이싱 라인에서 벗어나서 추월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레이스에서 섹터 2에 투자한 약간 이런 맥라렌의 셋업이 어쩌면 레이스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았고 실제로 그게 이제 스프린트 때 나왔다고 봐야겠죠. 아, 증명이 됐네요. 이후 초중반에 피아스트리가 2위로 내려온 다음에 네. 1위였던 베르스타펜을 계속 밑에서 패스티스트 랩을 찝으면서 뭐 0.5초, 0.3초 이렇게 따라 붙으면서 뭐 스트레이트 들어갈 때는 DRS도 열고 하면서 15랩 동안 계속 압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제대로 된 추월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스프린트 우승을 베르스타펜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차지만 그 설정과 세세한 셋업들이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F1이 팀 스포츠인 게 그냥 단순히 차를 잘 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 스프린트 순위를 말씀을 드리면 1위부터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그리고 이제 노리스랑 르클레르는 처음에 르클레르가 노리스를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또 순위를 노리스가 회복을 하면서 3위 노리스, 4위가 르클레르, 네. 5위 오콘, 사인츠, 베어만, 하자르까지 8위로 이렇게 포인트권을 맞췄고요. 네. 1위와 2위였던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가 이렇게 순위가 바뀐 것, 그리고 원래 8그리드에서 시작했어야 할 가슬리가 레이스 시작 전 냉각수 누수 문제로 애초에 시작을 못 해가지고 아하. 원래 이제 9그리드에서 시작한 하자르가 8위로 올라온 것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퀄리파잉 그리드 그대로 순위가 끝났습니다. 거의 그대로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그냥 1위 바뀐 거 빼고 그냥 그걸 말고는 없어 바뀐 게. 그러네요. 가슬리가 기권을 안 했다면은 아마 가슬리가 8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뭐 냉각수 누수 문제였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아쉽습니다. 이 사실 그래서 스프린트 레이스가 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사실 정말 보기 너무 좋은 최고죠.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보고 이제 실망하신 팬분들이 좀 많았죠. 너무 재미가 없다. 아, 그리고 저번 주에 비 온다 그랬었는데. 사실 저번에 저희가 프리뷰에서 비가 올 거라고 했던 거는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 토요일에는 비 예보가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스프린트 레이스가 굉장히 긴장감 없이 이렇게 끝나버렸고 네. 아무래도 이 스프린트 결과를 놓고 보자면 하스가 스프린트에서 더블 포인트를 획득하며 하위권 경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네. 이번 스프린트 전까지 하위권 포인트들을 보면은 자우버가 6위로 41포인트, RB가 36포인트, 에스턴 마틴이 36포인트로 동률, 그리고 9위 하스가 29포인트로 6, 7, 8, 9위가 단 12포인트 안에 몰려있는 요런 형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프린트에서 오콘이 4포인트를 따고 베어만이 2포인트를 따면서 하스가 6포인트를 따면서 하스가 35포인트가 되었고 네. 이에 8위인 에스턴 마틴과 단 1포인트 격차로 붙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원래 동률이었던 RB와 에스턴 마틴 중 RB는 하자르가 1포인트를 따내며 8위로 들어왔죠. 네. 1포인트를 따내며 혼자 이제 포인트를 추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프린트가 끝난 뒤 자우버 41포인트, 네. 레이싱 불스가 37포인트, 에스턴 마틴이 36포인트, 하스가 35포인트로 7, 8, 9위의 RB, 에스턴 마틴과 하스가 단 1포인트씩의 격차로 3명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야, 너무 쟁쟁합니다.
스프린트가 끝난 뒤 이제 선수들의 반응도 좀 재밌었는데요. 네. 오콘 선수가 일단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앞에 있는 차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에 있는 차들은 아무래도 좀 윌리엄스를 포함한 좀 이런 상위권의 차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들은 지금 어차피 우리 팀이 따라가기가 힘든 차들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별로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스프린트의 이 결과, 그러니까 더블 포인트를 기록한 이번 스프린트의 결과는 솔직히 우리만의 레이스에선 1등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내 마음속의 1등이다. 이런 이야기죠. 만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만족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올리버 베어만 선수 역시도 이번에 직진에 많이 투자한 이런 셋업이 확실히 다른 팀으로 하여금 추월을 좀 어렵게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로 이제 장거리 주행에서는 이런 셋업이 먹힐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스를 조금 더 잘 준비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올리버 베어만 선수는 굉장히 오랜만에 포인트 획득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저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직전 영국 그랑프리에서 11위였어요. 아, 저도 몰랐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오스트리아에서도 11위였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캐나다에서도 설마. 11위였어요. 에이. 그래서 지금 직전에 3레이스 연속으로 11위였단 말이야.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아까운 그런 네. 레이스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사실 베어만 선수가 마지막 포인트 획득이 4라운드였던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10위로 들어온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이때가 4월 14일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F1 포인트를 이번 스프린트에서 겨우겨우 따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프린트를 마치게 되었고요. 네. 확실히 오랜만에 있는 스프린트 레이스다 보니까 좀 팬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결과는 사실 괜찮죠. 왜냐하면 이런 하위권 팀들이 좀 이렇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항상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레이스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스프린트 살짝 아쉬웠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 비라도 내렸으면 조금 달랐을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스프린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레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실제 레이스로 넘어가서 이제 퀄리파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퀄리파잉 순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1위의 폴 포지션은 랜도 노리스 선수, 네. 2위가 피아스트리, 3위가 르클레르, 4위가 베르스타펜. 자, 그리고 여기부터가 또 굉장히 재밌는 얼굴들이 나오는데 네. 5위에 윌리엄스의 알본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자, 6위가 메르세데스의 러셀 선수, 7위가 레드불의 츠노다 선수가 오랜만에 Q3까지 진출하면서 7그리드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유키. 자, 그리고 8위가 RB의 아이작 카자르, 9위가 로슨. 아, 갑자기 웬 로슨?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로슨?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위가 보르툴레투. 그래서 보르툴레투 선수는 스프린트에 이어서 이번 실제 퀄리파잉까지 Q3까지 네. 진출을 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무래도 니코가 조금 귀감이 됐던 걸까요? 맞습니다. 확실히 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11위부터 오콘 베어만, 네. 가슬리 헐켄베르크 사인츠 이렇게 들어오면서 스프린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스는 사실 Q2에서 동반 탈락하면서 약간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16위부터 해밀턴, 콜라핀토, 안토넬리, 알론소, 스트롤인데요. 네. 일단 이제 아까 스프린트에서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강팀의 두 이름이 있으니 바로 해밀턴과 안토넬리입니다.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토넬리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스핀을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자가를 트랙에 흩뿌리면서 SQ2를 조금 지연시킨 약간 주범이 되기도 했고요. 네. 해밀턴 선수도 이제 SQ1에서 스핀을 하면서 랩타임이 이제 작성을 못하면서 굉장히 후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 퀄리파잉에 들어서도 둘 다 똑같이 Q1에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안토넬리 선수는 그냥 뭐 사실 별다른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느렸고요. 아하. 해밀턴 선수는 이제 마지막에 좀 트랙 에볼루션을 좀 해가지고 페이스를 괜찮게 잘 하다가 마지막 그 랩을 실제로 작성을 해서 통과가 된 줄 알았어요. 통과가 된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오르주를 내려갔다가 라디옹을 빠져나가는 그 구간에서 트랙을 벗어난 것으로 이제 측정이 되면서 마지막 랩 타임이 취소가 되면서 Q1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걸 또 넘어가면 아예 취소를 시켜버리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레이스였다면은 그냥 뭐 트랙 리밋을 벗어난 것으로 이제 경고가 누적되고 나중에 그 경고가 누적이 되면 페널티가 나오지만 뭐 한 번 넘어간 거 가지고 레이스 상황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만
퀄리파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랩타임이 취소가 되고 아이고. 뭐 레이스 때도 사실 말씀을 드렸듯이 뭐 페널티가 바로 나오진 않지만 네. 그 랩타임이 취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트랙 리밋을 위반해가지고 달렸어. 근데 네. 만약에 그 랩이 패스티스트 랩이야? 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랩타임은 취소가 되는 건 매한가지다. 냉정합니다. 해밀턴 선수로서는 사실 굉장히 야속하게도 마지막에 이 트랙 레볼루션으로 Q2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랩타임을 작성을 했는데 하필 그게 취소됐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이죠. 그 저번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오르주 라디온 코너가 거의 엄청 완만한 S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만한데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완만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거의 안 밟겠죠. 맞습니다. 그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약간 언더스티어 성향이 차가 날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확 꺾었다가는 바로 스핀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오르주하고 라디옹 요 코너가 어려운 점은 어쨌든 최대한 코너링을 안 하듯이, 그러니까 브레이킹 없이 빠르게 통과를 해야 되면서도 이 트랙 리밋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가해지는 이 중력과 속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해밀턴 선수가 이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 Q1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페라리하고 메르세데스가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와중에 안토넬리하고 해밀턴 이 각각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스프린트에 이어 이번 퀄리파잉까지 보이면서 약간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해밀턴하고 안토넬리 떼고 러셀 대 르클레르로 붙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해밀턴 빼기랑 안토넬리 빼기로 붙었네요.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야, 거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자우버의 보르툴레투 선수가 스프린트에 이어 실제 퀄리파잉까지 Q3에 진출하면서 헐켄베르크 뒤에 잠시 가려졌지만 확실히 실력 있는 유망주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보르툴레트도 루키입니다. 보르툴레투 선수가 이전부터 사실 작년 포뮬라2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네. 차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실력을 낼 수 있는 드라이버라는 건 뭐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자우버의 상승세와 함께 보르툴레투 선수도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보르툴레투 선수는 내년 아우디 시트까지 지금 계약이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내년 아우디는 이미 드라이버 라인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르툴레투와 그리고 헐켄베르크. 그대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커가는 유망주의 모습도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 독일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좀 앞세움과 동시에 네. 이 굉장히 바람직한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중심을 지켜주는 한편, 그렇습니다. 보르툴레투 선수가 약간 팀의 미래로서 약간 이렇게 유망주의 좀 신선함, 이런 패기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우버 같은 경우는 뭐 약팀이긴 하지만은 뭐 강팀은 조금만 못해도 욕을 엄청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자우버는 좀 잃을 게 없다라고 해야 되나? 사실 어쩌면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팀입니다. 자우버는 그 낭만이 있습니다. 9등만 해도 정말 우승한 듯이 뛰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즘은 또 안 기뻐할 것 같아요. 요즘 또, 이게 사실 작년이나 그랬지. 또 익숙해졌나요? 그래서 작년이나 그랬지. 요즘은 포인트를 하도 많이 따가지고 요즘 뭐 9위, 10위 했다고 막 옛날처럼 엄청 그렇게 기뻐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입맛이 좀 올라 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우버다. 네. 자, 그리고 Q3에서는 또 굉장히 네. 재밌는 기록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조지 러셀 선수가 섹터 1, 3에서 퍼플의 기록을 해놓고서 섹터 2에서 네. 남들보다 1초 이상 늦는 기록을 내면서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하. 섹터 패스티스트를 2개나 띄워놓고 네. 2위도 3위도 아닌 6위까지 떨어진다? 이게 약간 굉장히 이색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다. 딴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메르세데스 역시도 좀 이번 섹터 2, 그러니까 이 코너링에 조금 집중하지 못한 셋업을 좀 가져오다 보니 그런 결과를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츠노다 선수 역시 이번에 새로 도입된 레드불의 업그레이드 덕택을 조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리파잉에서 오랜만에 Q3에 진출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7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 레이스로 넘어가 볼 텐데, 레이스에서는 레이스가 1시간 반이나 지연이 되면서 사실 원래 이제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시작했어야 할 레이스가 거의 11시 반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레드 플래그가 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내내 대기를 하고, 시작했을 때도 그냥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달리는 게 너무 위험하다. 선수들이 시야가 안 보인다. 앞에 있는 스프레이 때문에 그냥 앞에 차가 안 보인다. 이런 일들이 맞습니다. 있었고,
특히나 사실 최근에 이제 F1이 비 오는 상황에서의 안전 상황에 대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 게다가 이 어. 스파프랑코샹이 워낙에 또 사고가 많은 서킷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했었죠. 저번에 저희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 그 유베르트, 앙투안 유베르트 요 선수가 2019년에 포뮬러2 레이스에서 사망했던 그 일도 있었고요. 또 2023년 굉장히 최근이었는데요. 포뮬러 리저널 유럽 챔피언십 시리즈, 그러니까 약간 좀 포뮬러의 또 하위 시리즈인데요. 네. 2021년 포뮬러4 챔피언이었던 드라이버 딜라노 반트호프 선수가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다중 추돌 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또 이제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스파프랑코샹이 요런 이 비 오는 상황에서의 레이스에서의 좀 안전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레이스 컨트롤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레이스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거의 레드 플래그로 레이스를 진행을 안 했고, 실제 레이스는 거의 다 드라이 컨디션에서 진행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웅덩이들도 좀 타다가 점점 마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워낙에 차들이 빨리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뭐 공기 흐름 때문에 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있을 테고요. 네. 차가 워낙에 또 뜨거우니까 타이어도 그렇고 차 자체도 사실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달리다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비는 슬릭 타이어가 버틴다고 하는 게 그냥 거의 닿자마자 증발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레이스 나올 때도 그 뜨겁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때 정도라고 해서 막 거의 100도 이러진 않지만 실제로 타이어가 온도를 거의 제대로 올리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섭씨 100도 정도는 확실히 넘는 그 와. 정도의 온도기 때문에 거의 레이싱 라인은 비가 이제 거의 오자마자 차들이 달리면서 바로바로 마르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인터미디어 타이어로 어쨌든 아직까지 물웅덩이들이 조금 있으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시작을 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슬릭 타이어로 어느 시점에 바꾸느냐, 요거가 이제 좀 약간 처음에 관전 포인트였는데,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미디엄 타이어로 바꾸면서 약간 이 도박을 던졌고, 실제로 이것을 좀 제대로 수행을 해내면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이번에 이제 Q3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Q1에서 네. 탈락을 하면서 거의 최후미 그리드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이 처음부터 사실 인터미디어 타이어 끼고도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이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이 슬릭 타이어 도박도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순위를 많이 끌어올린 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 있었던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에도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선정이 되었고요. 축하드립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서 꽤나 좀 이런 혼전 상황에 레이스를 바랬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네. 비가 또 많이 올 때는 레이스를 중단시키고 이후 레이스에서는 뭐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추월쇼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치러지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는 레이스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타이어도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비가 오는 상황에. 맞습니다. 1위부터 그러면 레이스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네. 1위부터 피아스트리, 노리스, 르클레르 요렇게 포디움이 됐고요. 4위가 베르스타펜, 5위가 러셀, 6위가 윌리엄스의 알본 네. 하면서 윌리엄스가 사실 또 최근 굉장히 침체기였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스프린트에서는 사인츠 선수가 포인트를 따졌고요. 알본이 이번에 레이스에서는 6위로 8포인트를 가져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이좋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추월쇼를 보였던 피트레인 스타트를 했던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7위까지 올라오면서 레이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슨 선수가 8위, 9위가 보르툴레토, 네. 10위가 가슬리 이렇게 되면서 포인트권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위 팀들의 드라이버들이 이번에 포인트를 많이 신고를 했는데, 뭐 6위 알본, 8위 로슨, 9위 보르툴레토, 10위 가슬리 이렇게 보면은 네. 그냥 진짜 팀들이 되게 고루고루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다 팀이 달라. 윌리엄스, RB, 자우버, 알핀. 그러네요. 이렇게. 겹치지도 않네요, 이제 보니. 맞습니다. 그래서 르클레르, 해밀턴, 피아스트리, 노리스를 제외하고선 베르스타펜도 레드불에서 혼자고요. 러셀도 이제 메르세데스에서 혼자죠. 그러니까 맥라렌하고 페라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팀들이 이 더블 포인트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명씩. 베르스타펜 한 명, 러셀 한 명, 알본 한 명, 로슨 한 명, 보르툴레토 한 명, 가슬리 한 명. 엄청 희귀한 일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흔한 일도 아닙니다. 특히나 사실 요 근래 몇 년간 포뮬러 1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4강 팀의 8명이 맨날 짝짝꿍 해먹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번 레이스 결과가 굉장히 좀 약간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부터 조금 좋았던 드라이버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번 레이스를 우승한 오스카 피아스트리입니다. 아까 전에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를 폴 포지션이 랜도 노리스 선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피아스트리 선수가 노리스 선수를 넘어가면서 결국 피아스트리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랑프리에서 노리스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영국 그랑프리가 끝났을 때 피아스트리랑 노리스 사이 격차가 단 8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피아스트리가 좀 시즌 초중반에 앞서 나가나 싶다가 다시 이제 또 노리스가 또 선전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좀 이 챔피언십 경쟁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요런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번 스프린트에서 피아스트리가 2위, 노리스가 3위, 레이스에서도 피아스트리가 1위, 노리스가 2위, 이렇게 둘 다 우위를 보이면서 피아스트리가 좀 노리스와의 격차를 좀 벌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랑프리도 특히나 피아스트리가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헝가리 그랑프리는 뭐 저희가 프리뷰 때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작년에 피아스트리가 자신의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아스트리의 상승세가 지금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모습이 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포뮬러 1 작년에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어쨌든 노리스가 퍼스트였단 말이야. 네. 근데 정말 이렇게 1년 만에 피아스트리 선수가 정말 미친 성장을 해내면서 이런 또 재밌는 이런 팀메이트 간의 집안 싸움들 저희가 좀 구경할 수 있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맥라렌 특유의 그 성질 또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재미의 한 켠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칭찬할 만한 드라이버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입니다. 파워 유닛 교체로 인해서 피트레인이 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정말 멋진 추월을 많이 보여주면서 순위를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아직 약간 이 트랙에 물기가 조금 있는 상황에서 네. 12랩째 가장 먼저 슬릭 타이어로 바꾸는 도박을 뒀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면서 이후에도 11계단이나 올라 결국 7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장은 노장입니다. 또한 팀메이트인 르클레르도 굉장히 칭찬을 할 만한 것 같은데요. 네. 낮은 다운포스 셋업, 그러니까 직진에 조금 투자한 그런 셋업으로 이번 주를 시작을 했는데 포디움 피니시를 이끌어내면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좀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해밀턴이 Q1에서 탈락한 게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해밀턴이 그때 그 랩타임이 취소가 되지 않고 그리고서 실제로 뭐 Q2, Q3까지 아마 진출을 했겠죠, 퍼포먼스 상으로는. 네. 그러면 Q3까지 진출을 해서 정상적인 페이스로 레이스를 펼쳤다면은 어쩌면 사실 또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뭐 지금은 7위지만은 뭐 4위, 5위, 어쩌면 포디움에도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요 정도의 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좋은 퍼포먼스였는데 네. 이 퀄리파잉에서 이 랩타임 하나 취소된 게 정말 이렇게 크게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매번 잘해야 됩니다. 뭔가 대충 해서도 되는 뭐 프랙티스든 스프린트든 대충 해서 되는 레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페라리가 최근에 리어 서스펜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거 네. 역시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고 경쟁자인 이 메르세데스와의 격차도 이제는 조금 꽤나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본 역시도 6위로 들어오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윌리엄스가 굉장히 좀 포인트를 많이 따갔는데 사인츠는 스프린트에서 또 알본은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따내면서 약간 이 팀메이트 간의 균형이 좀 맞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최근 약간의 윌리엄스가 좀 침체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윌리엄스 2대가 더블 리타이어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아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침체기를 좀 반전시킬 만한 계기를 잡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6등에 8포인트 정도면 충분히 고무될 만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아쉬운 드라이버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노리스 선수가 좀 아쉽습니다. 네. 폴 포지션을 가져가 놓고 이 세이프티카 뒤에서 바로 레이스를 스타트를 하자마자 피아스트리한테 바로 순위를 내줬어요. 그렇죠. 근데 팀 라디오로 들린 내용을 통해서 약간 유추를 해보면 배터리를 모으지 못한 채 레이스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이프티카를 계속 따라가는 상황에서 이미 그것부터 약간 좀 힘에 붙여서 뭐 배터리를 계속 쓴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세이프티카가 그렇게 빨리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건지 몰라도 어쨌든 배터리가 없다, 왜 나한테 지금 배터리가 없냐, 요런 이야기가 이제 팀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 배터리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그냥 진짜 레이스를 시작하자마자 리플레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그러니까 진짜 너무 허무하게 왜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거의 노리스 선수가 엔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마냥 피아스트리 선수가 속도를 쭉 내는데 노리스 선수가 그걸 못 쫓아가. 그러면서 그냥 바로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1위를 헌납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마치 레이스 본부에 자리를 내달라고 했을 때 순순히 내주는 느낌으로. 노리스 선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리스 선수는 이것보다 더 안 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팀에서 내주라는 오더를 내려줘도 이렇게 무력하게 내줄 그 선수가 아닌데 그냥 너무 허무하게 보내버려서. 맞습니다. 자, 어쨌든
노리스 선수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는 네. 피아스트리가 잘했다. 피아스트리가 충분히 우승할 만한 경기였다. 뭐 이렇게 또 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기애애합니다. 맞습니다. 레드불도 사실 결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이 크리스천 호너가 해임되고 감독이 바뀐 뒤 첫 레이스인 만큼 게다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좀 있었던 만큼 반등의 기회를 좀 잡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베르스타펜은 프랙티스 때부터 맥라렌의 유일한 대항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프린트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로우 드래그 셋업이었는데 네. 비가 오는 상황에서 레이스 때는 다운포스를 조금 다시 올린 셋업으로 바꾼 다음에 레이스를 준비를 했다라 그래요. 네. 왜냐면 비가 오니까 이 약간 어쨌든 바닥이 좀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대로의 셋업이라면 조금 위험하다. 직진보다는 이제 다시 다운포스를 좀 늘리자. 이렇게 갔던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레이스가 중단이 돼버려서 대부분의 레이스가 드라이 컨디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셋업을 바꾼 의미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었던 르클레르를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면서 4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셋업을 좀 허무하게 바꾼 셋업을 좀 이렇게 날린 이런 아쉬움 때문인지 베르스타펜 선수가 인터뷰에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시야가 안 보인다고 레이스를 지연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대에 남을 발언이 탄생을 했는데요. 네. 앞이 안 보이면 엑셀에서 발을 떼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속해라 알아서. 앞이 안 보여서 어디 부딪힐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발을 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말한 투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각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네. 아니 비가 오면은 언제든지 엑셀에서 발을 뗄 수 있다. 그럼 어느 순간 다시 앞이 보이고 그럼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직역을 해드리자면. 네. 근데 사실 최근 몇 년간 이곳 스파프랑코샹 서킷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제되지 않은 말이었다. 맞습니다. 자, 츠노다 선수의 경우도 사실 오래간만에 Q3 진출하면서 좀 기대감을 끌어올렸지만은 사실 네. 딱히 그렇게 막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막 엄청 전략에 미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츠노다 선수가 막 뭐 트랙을 벗어나거나 이런 장면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추월을 당하다 보니까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서 뭔가 하나하나 그냥 13위로 노포인트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네. 개선점이 보였다는 점에서 조금 고무적인 것 같긴 해요. 츠노다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완전 그냥 Q1 탈락. 그러놓고 그냥 완전 그렇죠. 그냥 막 최하위 요 정도였는데 18, 19등에서 마무리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Q3까지 진출을 하고 어쨌든 포인트권 주변에서 좀 노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뭔가 좀 네. 개선점이 보인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스 역시 스프린트에서 너무 많은 힘을 쏟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실제 네. 레이스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특히나 전략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두 드라이버 다, 이 오콘과 올리버 베어만, 요 두 명 다 네. 슬릭 타이어 교체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았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슬릭으로 바꾸는데 지들 혼자서 계속 인터미디어트로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뒤따라오던 드라이버들한테 굉장히 추월을 쉽게 허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실 하스가 이번 레이스가 사실 스프린트에서 봤듯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였어요. 하스에게. 네. 정말 포인트를 딸 만한 그런 레이스였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목금토까지는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포인트를 못 땄고 게다가 중하위권의 다른 팀들이 죄다 포인트를 땄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RB도 이제 포인트를 땄고 로슨 선수가 그 위로 들어왔죠. 네. 뭐 윌리엄스도 더 달아나는 그런 포인트를 땄고요. 알본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뭐 보르툴레토 선수도 뒤에서 계속 포인트를 조금씩 따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스가 굉장히 이런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못 땄다. 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가 끝난 뒤 그래서 레이스가 끝난 뒤 약간 포인트 정리들을 한번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이번 주말 맥라렌이 원투 피니쉬에 스프린트도 2위와 3위를 가져가며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맥라렌이 이번 주말이 끝난 뒤 포인트가 516포인트가 됐습니다. 500점 갱신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13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가 266포인트고요. 네. 랜도 노리스 선수가 250포인트입니다. 팀이 516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두 선수들이 각각 250점을 넘었고 팀 포인트가 50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종전 F1 한 시즌 최다 포인트 기록이 2023 시즌, 2023 시즌 베르스타펜의 575점
이게 이제 개인 최고 기록이고요. 네. 그리고 같은 해 레드불의 860점이 컨스트럭터 최다 포인트 기록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베르스타펜의 기록은 깨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개인 점수 570점. 575점. 근데 이때는 왜냐하면 베르스타펜이 그냥 계속 그러니까 1등을 완전 했죠. 레드불의 퍼스트 드라이버였으니까. 근데 지금 맥라렌은 조금 약간 서로 나눠먹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베르스타펜의 개인 점수는 좀 이제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팀 기록을 올해 맥라렌이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대로라면 시즌 900포인트는 가뿐히 넘을 페이스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3 시즌의 레드불은 페레즈 선수가 이제 완전히 세컨드 드라이버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완전히 퍼스트 드라이버로 하면서 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계속 1위를 하는 동안 페레즈 선수는 뭐 2위를 뭐 간간히 해주기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조금 하위권에서 놀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금 하위권은 5위, 6위긴 합니다. 이때 페레즈 선수도 막 엄청 막 18위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어. 네. 그렇긴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의 맥라렌은 어쨌든 둘이 나눠 먹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둘이서 계속 원투 피니시를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 그렇습니다. 과연 이 기록이 이번 시즌 좀 깨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레이스가 모두 끝났을 때 컨스트럭터 챔피언은 맥라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큰 이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큰 이변이 있어도 아마 지금 벌어놓은 포인트로 봐서는 거의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조망해드렸던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2위 다툼은 서머 브레이크 전까지는 어쨌든 페라리의 확실한 우세로 끝내가는 분위기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두 명 다 스프린트에서 포인트를 못 땄고요. 반대로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는 레이스에서 뭐 더블 포인트를 작성을 하기도 하고 르클레르는 포디움에도 오르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페라리가 지금 248포인트, 메르세데스가 220포인트로 둘 사이 28포인트나 격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메르세데스가 220포인트인데 바로 밑에 있는 레드불이 192포인트로 여기도 28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위와 3위와 4위가 각각 28포인트, 28포인트 지금 등차수열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2위 싸움이라고 하기도 뭐해. 왜냐면 밑에 있는 레드불과의 간격도 똑같기 때문에. 뭐 이제는 사실 메르세데스가 2위를 다시 탈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진짜 그냥 밑에 레드불도 좀 견제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중간에 잘 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알본이 이번에 6위로 8포인트를 추가하면서 바로 위에 안토넬리와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게 되었는데요. 드라이버 7위의 안토넬리가 63포인트에 8위인 알본이 54포인트까지 좁히면서 지금 단 9포인트 차이로, 안 그래도 알본 선수가 이 4강 팀의 드라이버가 아님에도 드라이버 챔피언십 8위에 올라있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안토넬리를 넘어갈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사실 메르세데스 초반보다 이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안토넬리의 성적이 중반부 들어서 조금씩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저희가 이거 이야기도 저희가 또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라렌의 이제 집안 싸움도 굉장히 볼만한데요. 스프린트에서 피아스트리가 2위, 노리스가 3위, 레이스에서도 피아스트리가 1위, 그리고 노리스가 2위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영국 그랑프리가 끝났을 때 피아스트리가 234포인트, 노리스가 226포인트로 둘이 단 8포인트 차이였는데요. 피아스트리가 이번에 스프린트와 레이스 둘 다 노리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번에 이제 확실히 피아스트리가 좀 격차를 벌렸다고 할 수 있겠고, 피아스트리가 이번 주가 끝난 뒤 266포인트에 노리스가 250포인트로 둘은 지금 16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꽤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두 드라이버 사이에 좀 개인적인 앙금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좀 뭐랄까 자존심 같은 문제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팀이 이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성적으로만 보면은 맞습니다. 이 정말 좋은 차에 좋은 드라이버 둘이서 약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둘 다 지금 드라이버 챔피언십 1, 2위를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 물론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가 조금은 우위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노리스 선수가 뭐 아주 못하느냐. 노리스 선수도 지금 드라이버 챔피언십 2위거든요. 그렇죠. 노리스 선수조차도 다른 팀의 18명의 드라이버들보다 포인트가 높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맥라렌 팬분들은 지금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확실히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둘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주먹 다짐을 하지 않는 이상 약간 그 정도의 리스크 빼고는 네. 좀 없지 않나. 레이스 와중에 더블 리타이어를 한다든지. 뭐 가끔 또 그럴 일이 있을 뻔도 했었죠. 저번에 캐나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모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이렇게 레이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소식과 함께 저희 팟캐스트를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는 오피셜입니다. 어. 맥스 베르스타펜의 출구 조항, 즉 특정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막스 측에서 레드불을 나올 수 있다는 이 조항이 만료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2028년까지 막스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에 남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레드불의 기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이탈리아 언론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떠든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미 합의가 다 되었다. 근데 뭐 이사진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약간 유예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재밌게 떠들던데 이제 뭘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딜 가나 이 어그로 끄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지금 약간 메르세데스의 입장이 조금 난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맥스 베르스타펜이라는 엄청난 떡밥을 이렇게 막 뿌리다가 이게 결국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드라이버도 결국 사람이고 감독도 사람인 만큼 이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이 러셀과 안토넬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안토넬리하고 러셀 둘 다 내년 시트에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메르세데스는 2026 시즌 드라이버가 한 명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자꾸 베르스타펜이 온다잖아. 그럼 약간 토토랑 이 러셀이랑 인사를 할 때도 뭔가 약간 애매해. 또 안토넬리도 인사를 할 때도 애매해.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러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안토넬리보다 러셀이 더 잘하긴 하죠. 그렇죠. 잘하긴 하는데 근데 뭔가 안토넬리는 뭔가 이 메르세데스의 미래를 맡길 유망주인 것 같아. 나는 뭔가 이미 좀 쓸 만큼 써진 건가? 베르스타펜이 오면은 약간 이 뭐라고 해야지 시니어 드라이버의 자리를 내가 내줘야 되는 건가? 요런 네. 걱정을 좀 할 테고 네. 안토넬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실 나 나이도 어린데 물론 유망주라고는 하지만 네. 유망주니까 내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옛날에 뭐 러셀이 윌리엄스 가서 뛰었던 것처럼 그렇죠. 윌리엄스, 알핀 너 가서 뛰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그냥 다시 포뮬러2로 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토넬리 입장에서도 내년 시트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레이스 날 이제 토토 볼프, 안토넬리, 러셀 이 밥을 먹다가 이제 말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뭐 토토 볼프가 베르스타펜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나랑 재계약도 안 해주고 있고 지금 이러면 요트도 같이 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요트 타고 서로 커피 마시고 난리 났다는데 이게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드라이버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결국 사람인데 밖에서 계속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은 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고도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뭐죠? 누가 이득을 페라리의 공작인 겁니다. 페라리의 공작인 거죠. 페라리의 공작이다. 네. 마침 또 이탈리아. 그렇게까지 페라리를 너무 약간 악마화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특히나 요즘 메르세데스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신인인 키미 안토넬리 선수입니다. 그렇죠. 해외에서는 지금 토토 볼프가 너무 많은 것을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안토넬리의 데뷔도 사실 너무 이른 선택이었다. 막스 베르스타펜을 데려오는 시도. 그러니까 사실 이 시도가 이제는 사실 뭐 애초에 있었는데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언론에서 재밌게 떠든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베르스타펜을 데려오려는 시도도 너무 성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토넬리 선수의 최근 하락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요. 네. 안토넬리 선수는 마이애미에서 스프린트 풀 포지션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포디움에도 오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에서 리타이어, 모나코에서도 3랩이나 뒤처진 채로 레이스를 마무리했고요. 스페인에서도 리타이어, 캐나다 포디움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리타이어, 영국에서 리타이어, 게다가 이번 벨기에까지 16위. 리타이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이후에 에밀리아 로마냐부터 이번 벨기에까지 총 7번의 레이스 동안 포디움에 올랐던 캐나다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포인트를 딴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나요? 에밀리아 로마냐부터 지금까지 7번의 레이스 동안 포디움에 올랐던 캐나다를 제외하면 6번의 레이스 중 리타이어가 4번, 그리고 하위권 2번. 네. 그래서 사실 이쯤 되면은 뭐 기복이 있다, 업다운이 있다 이거보다는
그냥 원래 사실 좀 깜냥이 안 되는 드라이버인데 오호, 캐나다에서 안 뭔가 돼. 1,000원이 따랐다. 사실 뭐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일관적으로 좀 못하는 모습을 최근 몇 개의 레이스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제이팍 해야 되나요? 제이파 다시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괜찮다. 네.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이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기간 계속 있었던 이슈가 계속 말씀드렸던 베르스타펜의 메르세데스 이적이죠. 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의 드라이버에게 너무 가혹한 주변 환경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들이 이제 속속 생기는 이유입니다. 오. 게다가 안토넬리 이 선수가 지금 러셀과 더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지금 계약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이 온다는 사실이 물론 러셀도 위험하지만 안토넬리 입장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본인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베르스타펜이 자꾸 온대. 이러면 꿈에 그리던 정말 F1 데뷔를 해놓고서 1년 만에 시트를 잃어버리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 외에서도 메르세데스 소속으로 2016년 월드 챔피언을 따기도 했었던 전 포뮬러 1 드라이버 니코 로즈버그는 계속 안토넬리가 메르세데스와 하루빨리 좀 내년 시트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안토넬리한테 이렇게 좀 안정감을 줘야 된다. 지금 너무 안토넬리한테 가혹한 환경이다. 이런 주장을 또 밖에서 펼치고 계시고요. 이때 안토넬리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안토넬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네. 최근에 자신감을 많이 잃었으며 좀 후퇴한 기분이 든다. 이 그래서 이번에 벨기에에서 자신감을 되찾으려고 조금 많이 밀어붙였는데 결국 스핀을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스핀이 이제 스프린트 퀄리파잉 SQ1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악순환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그럼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들을 하고 그 무리한 시도들이 또 실패를 하니까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이고. 약간 이런 악순환에 좀 갇힌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르세데스가 좀 고심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멘탈 케어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안토넬리 입장에서는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토토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하죠. 그래서 뭐 폴시 같은 경우는 키미 안토넬리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리드 내에서 가장 어리죠. 만 그렇습니다. 18세? 이제 생일이 아직 안 지났죠. 이 친구가 생일이 제가 알기로는 8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 18세입니다. 이야, 충분히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큰 사람을 만들 때 큰 시련을 주고 그걸 버티는지 본다. 네. 또 키미 안토넬리가 깜냥이 된다면은 저는 또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버텨낸다면은 또 대성할 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메르세데스 팬인데 어쨌든 안토넬리 선수를 사실 좀 급하게 올렸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너무 어리긴 했어. 그러니까 너무 어리긴 했는데 근데 왜 올렸는지도 알 것 같기는 합니다. 아하. 사실 올해 뭐 1년, 뭐 내년까지 뭐 1, 2년 이렇게 써먹고 버릴 그런 드라이버가 아니라 네. 정말 앞으로 이 메르세데스의 정말 10년, 20년을 좀 책임져줄 그런 대목으로 좀 봤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시즌이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사실 이번 시즌에 사실 어차피 우승은 좀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뭐 드라이버 챔피언십이나 컨스트럭터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특히나 이제 대규모 규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안토넬리 선수가 포뮬러 1에 잘 적응을 한 다음에 내년에 이 메르세데스 차가 좀 제대로 개발을 잘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딱 그때 이제 안토넬리 선수가 또 정말 좋은 활약을 좀 해주기를 좀 그런 바람이 있고 네. 어쨌든 사실 이런 데서 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만큼 꼭 메르세데스에서만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 드라이버가 정말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 오히려 그 부담 때문에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할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왜 러셀이 그랬던 것처럼 잠깐 뭐 윌리엄스 뭐 아니면 알핀 이런 협력팀들한테 가가지고 좀 부담 없는 상황에서 좀 매스컴의 좀 시야에서 멀어진 곳에서 활약을 하다가 조금 더 성숙된 다음에 메르세데스로 돌아오는 것도 어쩌면 방법일 수 있다. 사실 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물론 가장 늦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돌아가는 것이 빠른 것이다 뭐 이런 대충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린 만큼 사실 너무 성급하게 좀 서두르지 말고 저는 조금 묵혀서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진짜 이게 젊은 게 깡패인 게 키미 안토넬리 나이 정도면은 지금 사실 갑자기 오토바이 TT 레이스를 준비해서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일단 안토넬리 선수가 지금 정식으로 이탈리아에서 운전면허를 못 딴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의 일화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캐나다에서 포디움에 오른 다음에 이 보통 레이서들이 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셀이 네. 이 러셀이 포디움에서 그때 이제 우승이 러셀이었으니까 네. 러셀이 포디움에서 옆에 샴페인을 마시는데 그걸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는 키미 안토넬리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So cute.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처럼 굉장히 사실 미래가 창창한 그런 젊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빨리 좀 이런 좀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는 이야기를 좀 마주쳐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점점 좀 여름이 되면서 레이스를 보면 볼수록 자꾸 좀 이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맥라렌이 원투 피니시 하는 거는 조금 당연한데 네. 자꾸 좀 이런 7, 8, 9, 10 요 정도 순위권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올라오고 네. 뭐 다양한 팀들이 올라오고 맞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약간 에스턴 마틴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또 사실 에스턴 마틴은 또 최근에 밝히기로 내년 시즌에 정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사실 페라리도 그렇고 지금 많은 팀들이 내년 시즌에 투자를 하느라 이번 시즌에 좀 버리는 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페라리의 SF 차량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현재 네. 페라리의 차량 SF25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지금 이 현재 페라리의 차량 셰시에 대해서 풍동 테스트를 중단을 했다라고 해요. 왜 그렇죠? 내년 시즌에 차를 개발하는 데 쓰기 위해서 현재 페라리 차량의 이 풍동 테스트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천 호너 방송 때 얘기를 한번 드렸던 그 에이드리언 뉴이 바람 깎는 노인 요 분이 지금 이제 에스턴 마틴으로 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었는데 에이드리언 뉴이가 내년 시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번 시즌을 거의 방치하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 고발 아닌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살짝 투정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론소 선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올해 지금 우리의 차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드리언 뉴이한테 가면은 에이드리언 뉴이는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나 밖에 나오지 않는다. 내년 시즌에 대한 설계를 하느라 지금 이번 시즌 차를 거의 방치하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마치 자신만의 길을 가는 노인과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팀들이 내년 시즌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들을 보이는 팀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에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이번 주에 바로 그랑프리가 있죠.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 프리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